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천운입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그 중개 자격증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이고요. 어, 그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2022년 뭐 미국의 통계는 조금씩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총 인구는 약 3,900만입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을 좀 넘겼긴 하지만 대략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인구 규모이고요. 이 중에서 한인은 약 55만 7천 명, 거의 그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약 1.4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가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 LA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 한인의 수는 약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이 변호사 수, 그렇게 많다는 변호사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1만 명당 약 5.39명 정도가 되고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0% 내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땐 51.5% 정도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브로커와 세일즈 퍼슨 수도 좀 말씀드리자면 브로커 수는 약 13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같은 논리로 인구 1만 명당 약 24.7명 정도가 되고요.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57.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세일즈 펄슨은 이보다는 좀 많습니다. 세일즈 펄슨의 수는 31만 5천 명 정도가 되고 인구 1만 명당 약 56명 정도가 됩니다. 세일즈 펄슨의 합격률은 55.1%입니다. 미국의 이제 50개 주 중에서 각각의 주에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라이센스가 세일스퍼슨과 브로커, 뭐 주에 따라 조금 그 명칭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1년의 어떤 연평균 그 합격률이 캘리포니아보다는 좀 높다. 뭐 이것은 뭐 변호사 자격 시험의 합격률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캘리포니아 주에서 따기는 다른 주보단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 아무튼 요거는 그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에선 우선 그 세일즈펄슨과 브로커 라이센스를 비교해 가면서 대략적으로 좀 우리가 짚고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들 위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앞서 소속을 말씀드렸던 스카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PPT 영상 위주로 해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Salesperson vs. Broker License in California 이고요. 우선은 그 각 자격증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alesperson은 이 중개사무소에 소속돼서 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브로커와 좀 다른 점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중개사업의 어떤 단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일즈펄슨의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총 150문제입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LA에서는 오전 시간에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일은 매주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세일즈펄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일단 그 자격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국에서 지정하고 있는 필수 과목 2과목이랑 선택 과목 1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라이브 스캔이나 이런 요건들을 갖춘 다음에 웹사이트나 부동산국에 직접 찾아가서
시험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등록한 일로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제 시험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시스템인데 바로 시험을 완료한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물론 이 전산장애를 일으켜서 가끔씩은 그 자리에서 결과가 안 나오고 이제 그 시험장을 나오고 3시간, 4시간 후에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브로커도 뭐 대략 대동소이한데요. 이 중개사무소에 소속돼서 부동산 거래 관련 중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세일즈펄슨과 같지만 중개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업체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중개 사무소에 지사들을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행위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도 한국의 공인중개사와 비교했을 때는 그 어떤 그 업무의 범위가 좀 더 넓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객관식은 총 200문제입니다. 그 시험 시간은 4시간이고요. 주로 이제 오후 시간에 잡힙니다. 시험일은 매주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세일즈펄슨과 같이 처음 등록 시 약 2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첫 시험을 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떨어졌을 때 한국처럼 1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매주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이 대기자 수 내지는 신청자 수가 많으면 이제 그 예약이 가능한 것, 다음 예약 가능한 일정들이 한 달으로 잡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일정까지 한 달 정도가 보통은 소요가 됩니다. 합격 기준은요 75%, 그러니까 200문제 중에서 15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합격자 발표 역시 세일즈펄슨과 동일하게 즉시 시험 완료 후에 즉시 통보가 되고요. 완료한다는 얘기는 그 본인이 풀던 컴퓨터에서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 프론트 데스크에 나와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반환하고 이제 확인하고 결과지를 받은 다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인데요. 세일즈펄슨 브로커 동일하게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형사 범죄 기록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는 세일즈펄슨은 조금 더 브로커에 비하면 쉽습니다. 뭐 특별히 이 어떤 부동산학과를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정 DRE 부동산국에서 인증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2개 필수 과목, 세일즈펄슨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 한국어로 치면요, Real Estate Principle이랑 그리고 Practice, 부동산 연습, 실무와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택일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스가 있고요, 어프레이저 감정평가가 있고요,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굳이 한다라면 어프레이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즈펄슨의 그 시험 신청비는 60불, 이게 접수비고요. 그리고 접수를 해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면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는 약 245불 정도가 제가 2022년 4월에 취득했으니까요. 그때 기준, 그리고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라이센스는 이제 그 형사 범죄 기록 없어야 된다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내 2년 이상 그 근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일즈펄슨을 가지고, 또는 이게 없어도 그 DRE에서 인정하는 부동산 관련 그 대학 수업 8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세일즈펄슨에서 필요했던 그 3과목과 플러스 8과목인데요. 그 시험 신청비는 95불, 아무래도 세일즈펄슨보다는 좀 높죠. 그리고 라이센스비도 3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1년마다 보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만 가지면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응시 기간은 처음 접수일로부터 2년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분위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테스트에 기반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던 LA에서의 그 시험장에서는 컴퓨터실 들어갔을 때 양쪽에 이제 그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약 그 4명씩 착석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전까지는 소지품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응시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시험 전에는 이제 그리고 또 시험 도중에도 화장실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시험 전에 소지품을 이제 둬야 되는 캐비넷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 캐비넷마다 비번이, 기본 설정 비번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메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캐비넷을 찾을 때 위치보다는 캐비넷의 비번이 좀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캐비넷의 비번이 0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찾았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그 비번 뭐 1357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1357 중에서 하나만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다 보고 나올 때 자기의 물건을 찾을 때 좀 편리하게 하게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험 문제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7개 범위로 DRE에서 부동산국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험 단위별 이 비중이 나와 있는데,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외에 어떤 범위에서 이거 외의 것들이 좀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당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시사적인 부동산의 어떤 시사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또 마이너한 부분, 이 공부를 하면서 설마 이 정도가 나오겠어? 라고 하는 수치적인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관련 정책들이 꽤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은 사실은 과거의 정책보다는 최신의 정책들을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제 그 최신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 바뀌기 이전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연도, 이런 것들도 가끔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매우 당황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당황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황한 문제는 그거로 끝내야지, 당황이 계속 이어져서 당황하지 않아서 가볍게 풀었을 문제까지 놓치면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각 과목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프로퍼티 오너십, 이 소유권 문제인데, 그리고 랜드 유스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떤 부동산 제도는 많이 좀 한국과 비교하면 틀립니다. 오히려 그 부동산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한 의식들이 과거의 어떤 절대 왕권 시대에서 군주하에서 소장농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긴다, 안 넘긴다, 또는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런 건데, 미국의 경우는 조건부가 달립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케어를 받을 요양원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실 텐데, 한국에는 많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로스쿨에서 이 부동산법을 전공하는
외국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좀 새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법, 대행관계, 대행사법과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고객에게 가져야 되는 어떤 충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개 내용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property valuation and financial analysis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 파이낸스 융자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그 어프레이전 감정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싱 하나만으로 띄어내도 9%가 되는데 전체적인 비중에선 작지만 그런데 무시하지 못할 만한 게 파이낸스에선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주로 나오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냐 안 하고 가냐가 어떤 특점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반드시 이 파이낸스 부분은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ransfer of property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유권과 관련된 그리고 이용권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 단독으로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다음 부분인데요. Practice of Real Estate, 부동산 실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리저블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굉장히 실무에서 많은 법률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이런 어떤 그 연습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실무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 입력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컨트랙은 하나만으로도 이 계약법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결국은 부동산 거래라는 것들이 다 이 컨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험의 요령.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느꼈던 그 시험장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과 그리고 스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노하우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실은 자신의 성향상 상당히 민감하다, 센서티브하다, 그리고 되게 이 아웃고잉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이 좀 많이 신경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운데 자리,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이제 테이블이 나뉘어져 있고요. 한 테이블당 이제 4개 좌석이 있습니다. 그 이어진 테이블에 4개 좌석이 있는데 양 끝에 앉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운데 앉으면 양쪽에 부스럭거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타 수험생들이 뭐 한숨을 쉴 수도 있고요. 뭐 놓여진 필기 도구를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쪽에 앉으면 그 양쪽에 신경 써야 될 걸 한쪽으로 미루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커 시험 같은 경우는 12시 45분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30분 일찍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12시 15분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양쪽 사이에 앉을, 그 중간에 앉을 확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 마인드, 그 옆 사람이 부스럭거린다는 거 잔적 소음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익숙하셔야죠. 그리고 평소에 그 공부를 하실 때 뭐 노래를 좀 틀어놓고 하신다거나 이 백색 소음을 듣는다는 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은 세일스퍼슨 같은 경우는 학원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브로커는 사실은 자가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가학습이라는 것은 뭐 따로 수업을 듣기보다는 웹사이트를 좀 이용했는데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죠. 이 자격증 대비 프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세일즈퍼슨은 prepagent.com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브로커는 최종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리얼 이스테이트 땡땡땡.com을 이용했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장을 만드셔라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본적인 개념 위주의 이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는 디테일에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브로커나 세일즈퍼슨의 자격증 시험은 문제 은행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기별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표현으로만 에만 익숙하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객관식 시험 볼 때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마지막 말에 신경 많이 쓰라고 하고 있죠. 미국도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것은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지선다형이 이제 대세가 됐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형의 단점은 확실히 이제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장점은 이제 확률이 이제 25%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보시다 보면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낯설은 용어들이 중간중간 하나, 둘까지는 아니고 4개 중에 하나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생략을 하십시오. 확률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했고 본인이 봤을 때 익숙한 것과 어색한 게 있다라면 익숙한 게 확률적으로 좀 더 높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과목별 비중을 좀 다르게 가져가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목은 21%, 뭐 15%, 17%, 9%, 8%가 있는데 이제 그 100% 중에서 세일즈퍼슨은 70% 그리고 브로커는 75%를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시간 대비, 노력 대비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고 또는 이해가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비중을 확 낮추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는 전략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의 구조, 여러분 미국 그 단독주택들 보면 이 구조 그 건물의 어떤 각 구조별 고유 명칭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플래싱이고 스터드나 그리고 뭐 조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역시 이제 강조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은행이지만 분기별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일정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잡아라. 나는 충분히 한 달 후에 공부해서 다시 도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그 시점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2달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그 사이에 시험 문제 패턴이 완전히 틀려져서 더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브로커 라이센스 그리고 세일즈퍼슨에 대한 간단한 차이와 그리고 어떤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을 제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저희 소속을 말씀드렸는데요. 스카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개회사입니다. 부동산 중개회사고요. 거기에 뭐 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컨셉들이 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부동산 교육 사업 그리고 그 중개 사업 기반의 그 플립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회계 법률 서비스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금 이러한 시스템처럼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주요 구성은요, 교육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신경 쓰게 될 부분들인 지역 분석, 그래서 뉴스를 소개할 것이고, 대략 이제 그 중에서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올 4월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의 맨션세가 있죠. 500만 불 이상의 프로퍼티를 거래 시, 1000만 불 이상의 프로퍼티를 거래 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되게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어떤 그 매스체에 의하면 올 4월에 그 맨션세가 시행되고 캘리포니아의 상위 4%가 이제 타주로 이사를 갔다는 그런 통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재밌는 내용들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련된 통계가 있으면 그 통계 그리고 지역 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물건 소개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중개에 기반한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프로퍼티를 찾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뭐 우리 그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주실 만한 학군별 그리고 생활권별 그런 컨셉으로 한 카테고리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대별로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 것이고요. 유형별로 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그리고 뭐 플립 물건 위주로 해서 그렇게 컨텐츠를 좀 구성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에 관심 있으시고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